한 마을의 이름은 텔로스라 불리웠고 그곳에는 다양한 성격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에피쿠로스의 이론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타락시아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텔로스 마을 중심에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였다. 어느 날 이 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한 젊은 철학자 소포클레스가 마을에 등장했다. 그는 여행을 하며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하고 많은 삶의 지혜를 얻은 인물이었다. 소포클레스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행복과 평온의 길이라는 특별한 연극을 준비했다. 그는 아타락시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연극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극은 단순히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행복의 기법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극의 주인공은 페르세우스라는 인물로 그는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했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 큰 실수를 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었다. 페르세우스는 처음에는 금은 보화를 얻는데 혈안이 되어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보다는 끊임없는 불안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고통받게 된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에피쿠로스를 연구하던 소박 한 철학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는 아타락시아에 달려있다는 조언을 듣게 된다.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페르세우스가 그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단순한 삶을 선택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매일 지평선을 바라보며 자연의 소리와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과거의 습관들이 그를 괴롭히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아타락시아의 경지를 맛보게 되고 그로 인해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연극이 끝나자 관객들은 경외심에 빠졌다. 소포클레스는 무대 앞으로 나와 한마디 덧붙였다. 진정한 쾌락은 순간의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도 깊은 내면의 평화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여러분이 매일 이루어가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로 텔로스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살며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평온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일지 몰랐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깊고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단순한 과거의 이론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텔로스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전해지며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행복의 본질을 깨닫고 아타락시아를 삶의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결국 소포클레스의 연극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모든 이에게 가치 있는 삶의 지침서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했고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궁금증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신의 존재였죠. 요한은 마을의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신은 어디 계신가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은 조용히 웃으며 하늘 위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단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한은 하늘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밤하늘 가득한 별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신이 모든 곳에 계시다면 별 속에도 계시고 나뭇잎 한 장 한 장 속에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한은 마을 어귀의 숲을 거닐기로 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색색의 꽃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숲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모아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새의 노래에서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그의 물음에 대한 대답처럼 들렸죠. 며칠 후 요한은 또 다른 방법으로 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장터로 가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일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시장에서 장난감을 사달라며 부모를 졸라대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저 순수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순간 신이 이렇게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요한은 스피노자의 범실론, 즉 자연과 신은 동일하다는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험은 스피노자의 이론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상의 순간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요한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숲속에서 시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흥미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을 찾으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늘 우리 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일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조용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의미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범실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신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삶의 작은 순간들의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이야기와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자연과 신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사랑과 연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억의 마법 책방이라 불리는 신비한 서점이 있었습니다. 이 서점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이 아니라 특별한 두루마리를 판매한다는 점이었죠. 이 두루마리는 빈 종이처럼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사용자마다 다른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면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어떤 때는 미래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서점은 어린아이들처럼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그들은 이 두루마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마법 서점을 운영하는 이상한 괴짜 노인 루카스 씨에게 궁금증을 해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긴 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활짝 웃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옛날에 아주 영리한 철학자 한 분이 계셨단다. 그의 이름은 존 로크였지. 로크가 주장하길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는 게야. 아기들은 머릿속에 그 어떤 지식도 없이 태어나고 오직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거지. 즉, 여러분이 들고 간 두루마리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배움을 기록하는 백지였던 셈이란다. 루카스 씨는 이 말을 하곤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자신이 경험했던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며 자신의 두루마리에 어떤 경험이 기록될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떠나가며 두루마리를 채울 계획을 세웠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풍부한 이야기를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루카스 씨는 이 마법의 서점이 그저 단순히 개인의 기억을 기록하는 도구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채워갈지를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루크의 이론처럼 여러분의 삶의 백지는 경험이라는 잉크로 채워질 것이야.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하고 배우며 서로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누도록 하렴.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각자의 두루마리를 새롭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결코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매일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억의 마법 책방은 단순한 서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누구에게든 백지와 같은 가능성의 공간을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경험으로 채워져 가는 백지라는 로크의 이론은 이 마을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에 기반하여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도시에서 있었던 특별한 순간과 그 순간이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한때 잿빛 도시라 불리던 메타폴리스는 거대한 빌딩 숲과 미로 같은 지하철 노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흔히 삭막하고 완벽한 규칙으로 얽매인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시작되어 오후 6시에 끝나는 완벽한 일상의 흐름을 자랑했는데 이곳 사람들에게는 마치 태엽 시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타폴리스의 중심가에 있는 도로 한복판에 등장한 거대한 예술 조형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설치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진 조형물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고 시각적으로는 그 자체로도 경이로웠으나 동시에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처음엔 시 당국이 이를 즉각 철거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조형물은 도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치 않은 사건으로 비춰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구조물에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접근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조형물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건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은 메타폴리스 주민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앞에 서서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그러한 호기심은 차츰 깊은 성찰로 변모해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간과해왔던 진정한 열망과 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이를 필두로 메타폴리스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시민들은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도시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순수하게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개인의 목소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술적 사건은 메타폴리스의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진정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알랭 바디우가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한 변화 이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고 진리를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폴리스는 잿빛 도시라는 별명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라 불리게 되었고, 그 어떤 공식적인 선언 없이도 모든 주민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메타폴리스의 사건은 결국 한 도시의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알랭 바디우의 이론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건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